한국이요? 머릿속에 물음표가 가득 떠올랐어요. 캐나다를 제외한 의료 선진국이라면 유럽이나 일본이 먼저 떠오르는데 왜 하필 한국 병원을 추천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녀는 왜 한국 병원을 추천받았을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주부로 살고 있는 로라라고 합니다. 저희 결혼까지의 여정은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연애만 12년을 하다 보니 결혼까지 가는 길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죠. 하지만 드디어 결혼에 성공했고 남편과 저는 아이를 갖기 위해 여러 가지를 시도했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갖는 일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부부에게 드디어 꿈꾸던 순간이 찾아왔어요. 바로 아이를 갖게 된 거였죠.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하면서 아이가 뱃속에 자리 잡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의 감격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임신하는 동안 남편과 저는 아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었답니다. 저희 아이는 어떤 모습일까, 어떤 아이로 자라날까 궁금해하며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아이의 미래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곤 했어요. 남편은 똑똑하고 듬직한 아들이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저는 씩씩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딸이었으면 한다고 바랐죠. 출산이 다가올수록 아이 옷도 미리 준비해 옷장을 가득 채워놓고 아이 방도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으며 태어날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0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고 저희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분홍분홍한 피부에 오밀조밀한 이목구비를 가진 아이는 정말 사랑스럽기 그지없었죠. 남편의 얼굴을 닮았는지 제 얼굴을 닮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갓 태어난 아이치고는 오똑한 코를 가지고 있어 훗날 미인이 되지 않을까 싶었답니다. 퇴원한 후 매일매일이 행복한 육아의 연속이었어요. 바쁜 나날 속에서도 아이의 사랑스러운 웃음소리에 피로가 싹 달아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이에게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만 해도 육아 초보였던 저는 그저 지나가는 증상으로 여겼죠. 별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증상은 점점 심해졌어요. 모유를 먹이면 자주 토하곤 했고 아무리 먹여도 만족하지 않는 듯 칭얼대기 일쑤였어요. 기저귀를 갈 때마다 묽은 변을 쏟아내서 깜짝 놀랄 정도였답니다. 처음에는 신생아에게 흔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이의 증상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더군요. 이제는 모유만 봐도 울기 바빴어요. 너무 걱정된 마음에 저는 유명하다는 병원을 모두 찾아다녀 소아기 내과와 소아청소년과를 가리지 않고 아이를 데리고 다니며 검사를 시켰어요. 하지만 결과를 기다리는데 한 달이 넘게 걸리더군요. 그 기다림 끝에 나온 결과에서도 뚜렷한 병명을 찾지 못했어요. 의사들은 입을 모아 아직 어려서 적응하는 과정일 거라며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불안감만 커져갔어요. 이러다간 아이의 건강 상태가 나빠질 게 눈에 선했어요. 병원을 전전하다 보니 집안 살림은 엉망이 되었고 남편과도 매번 싸우기 바빴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 거울을 보는데 매일 밤 우는 아이를 달래느라 잠을 못 자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와 있더군요. 그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더 큰 문제는 아이의 상태가 점점 나빠진다는 것이었어요. 포동포동해야 할 볼이 점점 오목하게 파이고 눈은 쏙 들어가고 얼굴은 헬쓱해졌죠. 그런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정말 답답하고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절친한 친구 메리의 집을 찾았습니다. 메리는 우리 사정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울먹이는 저를 꼭 안아주며 얼마나 힘들었냐고 위로해 주었어요. 그 순간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메리는 캐나다의 병원이 얼마나 비싼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쓰며 병원을 다녔을지 걱정해 주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던 메리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문득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해주더군요. 캐나다에서 병명조차 알 수 없다면 차라리 해외 병원으로 눈을 돌려보는 건 어때? 저는 순간 의아했습니다. 당연히 의료 쪽으로는 캐나다가 최고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설령 해외로 간다 해도 어느 나라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죠. 그런 저를 보고 메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한국 병원은 어때? 한국이요? 머릿속에 물음표가 가득 떠올랐어요. 캐나다를 제외한 의료 선진국이라면 유럽이나 일본이 먼저 떠오르는데 왜 하필 한국 병원을 추천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메리는 자기 남동생이 한국에서 백혈병을 투병했었다고 하더군요. 당시 남동생의 상태가 위험했는데 한국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기적적으로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남동생은 한국에서 빠른 검사 시스템 덕분에 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고 빠른 진료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았다고 했어요. 메리도 처음에는 검사 결과가 캐나다보다 훨씬 빠르게 나오니 정확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의료진의 실력이 뛰어나서 안심할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무엇보다 병원비가 캐나다의 반값보다 더 저렴해서 경제적 부담도 덜었다는 말에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저희 아이도 매번 병원비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메리는 또 한국 병원의 입원실도 쾌적하고
간호사들도 친절해서 입원 생활이 편했다고 알려줬어요. 과장을 좀 보태서 마치 호텔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서비스가 훌륭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점점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더 늦기 전에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메리가 한국에 대해 얘기해 주기 전에도 저는 한국에 대해 조금 알고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한국인에 대해 강렬한 인상을 받은 일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 전까지는 한국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캐나다 국적을 가진 글로벌 항공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워낙 큰 항공사였기 때문에 전 세계 곳곳에 노선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 국적의 동료들과 일할 기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터졌어요. 그날의 비행 스케줄은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한 존웨인 공항을 출발해 워싱턴 주의 시애틀로 향하는 것이었죠. 늘 하던 대로 기내에서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유독 날씨가 험악하더군요. 그러던 중 저희 비행기가 금한 거센 난기류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그 난기류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비행기는 거의 통제불능 상태나 다름없었어요. 비행기를 자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난기류는 비행기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존재 중 하나입니다. 공기의 흐름이 불규칙하고 난기류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하기도 어려워서 대비하기가 매우 힘들죠. 보통 난기류를 만나면 객실 선반에 있던 승객들의 짐이 떨어지는 건 자주 있는 일이지만 그날은 차원이 다를 정도로 아수라장이었어요. 음료수 카트가 허공으로 날아오를 정도였으니까요. 차가운 금속재 카트가 천장으로 확 떠버리는데 정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저를 포함한 다른 승무원들은 몸이 천장과 벽에 부딪히며 처참한 상황이 벌어졌고 승객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야말로 기내는 아비규환이었죠. 지금까지 여러 번 난기류를 겪어봤지만 이 정도 수준은 처음이라 아무리 베테랑인 저도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손발이 후들거리고 심장은 미친 듯이 쿵쾅거렸어요. 물론 회사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꾸준히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난기류를 만났을 때의 대처법은 물론이고 위급한 순간에도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늘 주입해줬죠. 그런 훈련 덕분에 머리로는 당황스럽고 무서웠지만 최대한 매뉴얼에 맞춰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훈련 때처럼 쉽게 되진 않더군요. 손부터가 덜덜 떨렸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한 승무원이 눈에 띄었어요. 바로 한국에서 온 송현이라는 승무원이었어요. 연희 씨는 경력이 그리 길지도 않은 신입 승무원이었거든요. 연희 씨조차 이런 강도의 난기류는 처음 겪어봤을 텐데 놀랍게도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승객들에게 안전벨트를 매라고 안내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 목소리에서 묻어나는 믿음직함과 침착함은 저마저도 안심이 될 정도였어요. 연희 씨는 안내 방송을 마친 뒤 통로에 굴러다니는 음료수 카트를 치우려다가 발목을 크게 삐고 말았습니다. 카트에 부딪힌 발목은 순식간에 부어올랐고 보기에도 너무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희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고통을 숨기며 통로를 가로질러 승객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헌신하는 모습에 저는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존경하는 마음까지 들 정도였어요. 연희 씨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쉴 새 없이 통로를 오가며 승객들을 안심시키고 부상자들을 돌보느라 자신의 상처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저희 비행기는 네바다주에 있는 리노 국제공항에 무사히 비상 착륙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슬픈 소식도 있었습니다. 연희 씨가 그 이후로 6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하지만 연희 씨 덕분에 몇몇 승객들이 다치는 정도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한국인들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갖게 되었어요. 연희 씨에게서 느꼈던 강인함과 희생 정신은 단순히 개인적인 특성이 아니라 한국인 특유의 정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메리를 만나 한국 병원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 후 저는 한 걸음에 집으로 달려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다 말해주었죠. 이어서 저는 한국에서 아이를 치료하면 어떨까 하고 살며시 제안을 했어요. 메리에게 들은 이야기를 줄줄 읊어대니 남편의 눈빛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매일 같이 앓는 아이를 지켜보는 것이 남편에게도 큰 고통이었을 테니까요. 저도 아이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가슴이 미어지는데 남편 역시 병원을 전전하며 좋아지지 않는 아이의 상태에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잠시 고민하던 남편은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남편의 이 말에 우리는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남편이 개발자라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디서 일하든 노트북만 있으면 일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니까요. 다행히 남편이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퇴사를 통보하자 대표님은 흔쾌히 배려해 주시며 아이의 쾌유를 빌어주셨답니다. 떠나기 전 할 일은 태산이었지만 아이의 건강을 되찾는 게 우선이라는 일념으로 밤낮 없이 뛰어다녔어요.
짐을 싸고 서류를 준비하고 비행기표를 구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하루가 48시간이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낸 끝에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해 입국 심사를 받는 동안 저는 제발 한국에서는 아이의 병이 무엇인지 발견돼서 치료를 할 수 있기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공항을 나서자마자 남편은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미리 알아본 카쉐어링 앱을 설치하느라 여념이 없더군요. 몇 번 터치만으로 주변에 있는 자동차를 쉽게 빌릴 수 있다는 점이 참 편리했답니다. 빌리는 것도 간단했지만 정작 놀라운 건 대여한 차량들의 상태였어요. 말끔히 세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 청결 상태도 흠잡을 데 없이 깔끔했어요. 덕분에 기분 좋게 아이를 태우고 한국의 도로로 나설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운전하는 도로를 보면서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앞에 펼쳐진 도로 한복판에 선명한 분홍색 선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엔 제 눈이 이상해진 건가 싶더라고요. 도로에 이렇게 화사한 색깔이 칠해져 있다니 신기하기 그지없었거든요. 남편의 반응이 궁금해서 운전석에 있는 남편을 흘낏 쳐다봤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저 분홍색 선이 신기하지 않아? 저 선은 뭐길래 여기 칠해진 걸까? 하고 물었죠.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웃으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선 이걸 차량 유도선이라고 해. 운전자의 시선을 확 사로잡는 색상으로 헷갈릴 수 있는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 덕분에 운전자들이 전방을 주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생각해보니 정말 그 덕분인지 길을 헤매는 일 없이 남편도 술술 잘 운전해서 가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한국 도로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물어보자 남편은 한국에 오기 전에 운전을 하기 위해 한국 도로에 대해 미리 알아봤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차량 유도선 덕분에 한국에서 교통사고가 40% 넘게 줄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대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한국인의 머리가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했답니다. 일주일 후 저희 부부는 초조한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어요.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한참 동안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시더니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입을 떼셨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아기는 아미노산 대사 이상 질환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단백질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는 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유든 분유든 다 소화를 못했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아이는 꼭 특수 분유를 먹어야 한다는 말씀에 저는 그만 머리가 띵해지고 말았어요. 이 자리에서 아이의 병이 나을 수 있는 방법만 들을 줄 알았지. 이렇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한순간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의 얼굴도 하얗게 질려서 허탈한 웃음을 지었죠. 주저앉은 저희를 보시고는 의사 선생님께서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분유를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캐나다의 10분의 1 수준이라 부담이 없을 거예요.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분유라도 먹여보라는 말씀에 그래도 작은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캐나다에서는 이 정도의 진단조차 받지 못하고 모두 이상 없다고만 들었거든요. 처방전을 들고 병원을 나서는데 남편이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검색하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특수분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저도 궁금한 마음에 남편 옆에 바짝 붙어 같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한국 특수분유에 대해 알아본 지 몇 시간이 지났을까? 저희는 새로운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는 메이리업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1999년부터 특수분유를 만들어 왔다는 정보를 보게 되었어요. 이 회사는 25년 동안 매년 200억 원 정도 손해를 보면서도 저희 아이 같은 트디즐한 아이들을 위해 묵묵히 분유 생산을 이어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1년에 2번씩 공장을 완전히 멈추고 오로지 특수분유만 생산하는데 그렇게 만든 분유의 90%가 결국 폐기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25년 동안이나 그 막대한 손해를 감내하면서도 특수분유 생산을 멈추지 않은 걸 보니 아이들을 위한 메이리업의 헌신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인데 이윤을 포기하면서까지 아이들의 건강을 신경 쓰다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분유 가격이었어요. 메이리업의 특수분유는 저희가 아는 캐나다의 특수분유 가격의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양도 훨씬 많이 들어있었죠. 한국에서는 이렇게 좋은 품질의 분유를 싼 값에 구할 수 있다니 정말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에게 먹일 분유 문제를 해결했으니 이제 분유를 어떻게 살지 고민이 되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알아본 바로는 한국 사람들은 직접 장을 보러 다니기보다는 인터넷 배송을 많이 이용한다고 하더군요. 배송 속도가 엄청 빨라서 인터넷 배송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빠를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호기심에 쿠팡이라는 앱을 깔아서 특수분유를 주문해봤어요. 주문을 마치고 잠에 들었는데 다음날 현관문을 열어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주문한 그 분유가 말끔하게 포장되어 현관 앞에 곱게 놓여 있었거든요. 밤사이에 이렇게 빨리 배송이 될 수 있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답니다. 캐나다에서는 아무리 빨라도 좋게 2주나 걸리거든요. 저는 택배 상자를 집어들고 남편에게 달려가 이 광경을 보여주며 물었어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집 앞에 택배를 놓을 수 있지? 이번에야 운이 좋아서 안 훔쳐갔지만 이렇게 두면 누가 훔쳐가면 어떻게 해? 사실 캐나다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배송사에 연락해서 따져야 하는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제 놀람과 달리 담담하게 반응했어요. 오히려 제가 모르는 걸 알려주듯 싱긋 웃으며 설명하더군요. 한국에서는 도둑 맞을 걱정 없이 택배를 집 앞에 놓고 가도 괜찮아. 누구도 함부로 남의 물건을 가져가지 않는 게 이곳의 문화거든. 심지어 한국에서는 길바닥에 지갑이나 핸드폰을 잃어버려도 그대로 있는 게 당연해. 남편은 한국 사람들이 사회적 신뢰가 높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남의 물건을 쉽게 훔쳐가지 않는다고 말해줬습니다. 남편의 말을 들으니 캐나다에서 살 때 항상 치안을 걱정하며 다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심지어 집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주변에 누군가 없는지 두리번거리며 살펴봐야 할 정도로 긴장한 상태로 다녀야 했거든요. 캐나다에서는 그 어디를 가든지 경계를 풀 수가 없었죠. 한국에서는 굳이 누군가에 의해 다칠까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정말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아침 남편이 갑자기 한국에 있는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면접 장소가 집에서 꽤 멀어서 아침에 자동차를 몰고 가도 되겠냐고 물어봤어요. 오늘은 다행히 일정이 따로 없어서 남편에게 차를 써도 된다고 말했죠. 남편이 차를 타고 이미 면접을 간 상태였는데 저는 달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필 오늘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병원이 꽤 멀리 있어서 차로 가야 했지만 이미 남편이 차를 끌고 나간 상태라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문득 전에 읽었던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캐나다에 있을 때 읽었던 기사였는데 한 외국인 기자가 일주일 동안 한국 지하철만 타보고는 세계 최고의 지하철이라고 극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사실 그때는 지하철인데 다 비슷하지 않을까? 하고 별 감흥이 없었거든요. 기자가 한국을 좋아해서 과장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마침 한국에 와 있으니 직접 타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데리고 지하철역에 들어서자마자 생각이 180도 달라졌어요. 일단 역 내부가 너무 깨끗한 거예요. 바닥은 물론 구석구석이 먼지 하나 없이 반짝였습니다. 캐나다 지하철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였죠. 그리고 한국말을 잘 모르는 저에게 너무 고마운 점이 있었는데 바로 지하철 매표기에 외국어 선택 버튼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영어로 표를 살 수 있었습니다. 저처럼 방향 감각이 없는 사람도 헤매지 않도록 역 안에 안내 표지판이 잘 되어 있더군요. 한글뿐만 아니라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도 안내되어 있었고 그림으로도 표시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길을 찾을 수 있게 배려한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어서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저희 아기가 몸이 약해서 먼지 때문에 숨 쉬기가 힘들까봐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스크린도어 덕분에 승강장 공기가 맑고 쾌적해서 안심하고 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장점이 있었어요. 바로 한국 지하철에서 만난 사람들의 놀라운 배려심이었습니다. 그날도 사람이 많아서 지하철에 빈자리가 없었어요. 아기를 안고 서 있자니 다리가 금세 아파오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열차 끝쪽에 기대어 서 있었죠. 그곳에 아이를 데리고 있는 보호자도 앉을 수 있는 자리로 보이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리는 이미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앉아 계셔서 저는 앉을 수 없었어요. 그때 아이가 힘들었는지 칭얼거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바로 앞에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이가 울부짖자 할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 순간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더군요. 한국말을 잘 몰라서 정확히 알아듣진 못했지만 손짓과 몸짓을 보니 뜻을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아기 엄마가 힘들어 보이니 자기 자리에 앉으라는 거였죠. 저는 살짝 민망해서 괜찮다고 말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할아버지는 자기도 괜찮다며 계속 앉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옆에 계시던 할머니까지 합세해서 앉으라고 하시니 더는 사양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아기를 안고 자리에 앉았는데 옆자리에 계신 할머니께서 저희 아이와 놀아주시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다정한 미소에 절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덕분에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편하게 앉아서 갈 수 있었답니다. 내릴 때 몇 번이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더니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는 괜찮다며 오히려 환하게 웃어주시더라고요. 아기와 저를 배웅해 주시던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르는 사람에게도 기꺼이 자리를 내주고 아이를 돌봐주시는 모습에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정말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는 순간이었죠. 마음이 따뜻해진 채로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한국 지하철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훨씬 빨리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면접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뒤 문득 밖에
나가 걷고 싶은 마음이 들어 남편에게 산책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밖에 나가서 걷고 싶으면 그냥 걸으면 되지. 뭐, 라며 별거 아니라는 듯이 대답하는 거 있죠? 깜깜한 밤에 밖을 걷는 게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저로서는 남편의 대수롭지 않은 반응에 의아했습니다. 저는 나가지도 못하는데 약 올리는 거야? 라는 표정으로 남편을 째려봤어요. 남편은 그 눈빛을 느꼈는지 한국의 밤거리는 캐나다와 다르다고 설명하기 시작하더군요. 한국은 밤에 돌아다녀도 위험하지 않은 곳이라며 호신용품 같은 걸 가지고 다닐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었답니다. 반신반의하는 표정을 짓자 남편은 제 손을 잡더니 집 밖으로 저를 이끌었어요. 밖은 어두웠지만 가로등 불빛이 은은하게 길을 밝혀주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에 주위를 살피며 조심조심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저희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다들 정말 별일 없다는 듯이 제 갈 길만 가더군요. 게다가 밤인데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심지어 여자 혼자 다니는 모습도 심심찮게 보였답니다. 그 광경을 보며 낮에 지하철에서 겪었던 일이 떠올라 남편에게 들려줬어요.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는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다음에는 같이 지하철을 타보자고 제안했어요. 저희는 그렇게 밤거리를 걸으며 한국 생활에 대한 소감을 나누기 시작했고 결국 저희 둘 다 한국행을 잘 선택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희귀병을 앓는 아이에게 좋은 치료를 받게 해줄 수 있고 무엇보다 치안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한국에 정착하는 것까지 고민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려면 영주권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남편과 함께 알아보기로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랜만에 캐나다의 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답니다. 저희 아이처럼 희귀병으로 고생하는 아이를 위해 한국에서의 치료 경험을 자세히 썼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특수 분유를 만드는 한국의 훌륭한 기업 이야기도 함께 적었어요. 저는 글을 가볍게 쓰고 잠이 들었는데 다음 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 글이 하루 만에 수십만 명이 읽었고 댓글도 수백 개나 달렸거든요. 댓글에는 한국 생활에 대해 더 듣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고 저희 아이와 같은 병을 가진 자녀를 둔 사람 등 수많은 사람이 제 글에 공감하며 호응해 주더라고요. 많은 댓글 중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한국에 나도 가서 살고 싶다는 얘기가 제일 많았어요. 저는 한국에 관심을 갖는 캐나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글의 반응을 보며 저희 가족의 삶을 바꿔 준 고마운 나라를 더 널리 알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한국의 장점을 널리 전하는 것이 저희가 한국에 보답하는 작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고마운 나라를 위해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고민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 명소와 맛집에 대해서 글을 써볼까 해요. 혹시 저희 같은 외국인이 꼭 알았으면 하는 명소나 맛집 같은 곳이 있을까요?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는 사연이었죠? 이제 로라님은 한국의 명소와 맛집을 알아보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매력을 전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좋은 추천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올 테니 기대해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함께 나누고 공감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의 소중한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